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봄볕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외선이 강해지는 봄철에는 피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봄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건조한 날씨로 인한 다양한 질환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드리 유원 유아름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봄철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아름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철이 되면서 햇빛도 강해지고요. 피부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봄철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봄에는 피부의 땀샘과 피부샘의 분비가 겨울철보다 활발해지고 외부로부터의 유해 물질이 유입이 되면서 자외선의 노출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각질이 잘 발생하면서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봄철의 피부 관리의 핵심은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시키고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면서 외부 물질의 꼼꼼한 클렌징과 각질 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 좀 주 요인들이 궁금합니다. 네, 건조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에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은 피부의 체내 수분 손실을 막아주고 외부 유해 물질의 침입을 막아주는 장벽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층이네요. 네,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각질층은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질층과 아미노산 등의 단백질 그리고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피부에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건조함이라고 생각하면 겨울철에 가장 건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봄철에도 이런 피부 건조함을 걱정해야 되는 이유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봄철에도 상대적으로 대기의 상대 습도가 낮고 외부에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하게 되는데요. 피부의 장벽이 이제 이러한 거에 자극을 받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증발을 막아주는 지질층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피부 내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되어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습이 잘 안 돼서 피부가 건조한 것이 지속될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피부 건조증은 피부의 수분의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하얗게 각질층이 생기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갈라지기도 하고요. 울긋불긋해지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피부의 건조함이 심해지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출혈이나 진물이 발생하게 되는 병적인 상태까지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피부의 건조증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조증이 심한데도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좀 다른 질환들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건조한 피부를 방치할 경우에는 건성습진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 다리, 특히 정강이 부위에 미세한 비늘을 동반한 홍반성 반으로 시작하게 되고 크기가 넓어지게 되면서 건조한 논바닥처럼 피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피부 질환은 건선인데요. 네, 건선은 경계가 명확한 이제 은백색의 각질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 병변으로 주로 팔꿈치나 무릎 등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잘 생기고 심하면 이제 전신으로 번지게 되고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평생 관리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슬픈 얘기긴 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건조함이 더욱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이 효자손으로 피부를 긁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년층이 되면 절반 이상이 피부 건조증으로 노인성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네요. 그럼요. 피부의 노화로 인해서 각질층을
만들고 있는 지질막이 얇아지게 되고 수분이 쉽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건조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피부의 표피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만성 질환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아까 얘기하셨듯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건조해서 가려운 것 말고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을까요? 네, 피부 질환 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약물이나 음식에 의해서도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알러지 반응 같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간 질환 등과 관련된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조함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과 피부 장벽의 개선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가장 큰 해결책은 보습제의 사용입니다. 보습제는 각질층의 지방 성분을 보충시켜주고 지방층의 구조를 정상화시켜줘서 피부의 장벽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20년도 연구에서 보면 매일 보습제를 하루에 2회 이상 꾸준히 발라줬을 때 피부 건조 증상이 개선이 되고 가려움증과 관련된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장님, 시중에 정말 많은 보습 상품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골라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고를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우선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보습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라마이드의 발현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한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노인 피부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잘 생성이 되지 않고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킨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장 비율이 있긴 하지만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좀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피부의 건조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인데요. 보습제 사용과 함께 하루에 물 8잔 이상의 수분을 보충을 해주신다면 피부에도 수분이 증발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의 각질층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비누 사용이나 잦은 목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pH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질층의 pH가 올라가게 되고 피부의 장벽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산성의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잦은 목욕을 하게 되시면 각질층의 지질 성분과 자연 보습 인자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봄에는 햇볕이 점점 따가워지다 보니까 자외선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외선이 무엇인지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자외선 A, B, C로 나뉘게 됩니다. 종류가 또 따로 있군요. 네, 그 중에서도 자외선 A와 B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외선 A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이 지표로 흡수되는 에너지 파장입니다. 특히 유리창을 통과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에는 피부의 노화와 주름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B 경우에는 지표에 도달하는 함량이 10% 미만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강해서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일광 화상이나 피부암, 그다음 색소 침착, 백내장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자외선 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걸 나타내는 수치인가요? 자외선 지수는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손상을 받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5개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위험, 매우 높음, 보통 낮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보통 피부에 사람이 자외선 지수 7 이상에 30분 이상 노출이 되었을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상청에서 측정되는 자외선 지수를 통해
단계별 대응 요령을 확인하시고 피부 질환을 예방하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깥 활동하다 보면 30분은 정말 쉽게 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외선 지수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계절 중에 봄철에도 자외선 지수가 좀 높나요? 왜냐면 이런 자외선 생각하면 여름에만 높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봄에는 이제 햇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에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꽃놀이 갈 때도 사실 선크림 잘 안 바르거든요. 그렇죠. 4월에서 5월의 자외선 지수는 한여름의 자외선 지수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로 좀 낮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겨울에 약한 자외선에 적응되어 있던 피부가 3월에 봄철 자외선의 높은 단계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피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 네. 갑자기 이제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받다 보니까 여름철에 비해서 더욱더 취약해질 수는 있는 거군요. 그럼 외출이 많은 계절인 봄과 가을 중에 자외선 차단, 물론 둘 다 신경은 써야겠지만 언제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우선 태양 에너지가 땅에 닿는 양을 일사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상청에서는 30년간 이제 계절별로 일사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봄의 일조 시간이 가을의 일조 시간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기 속 수증기가 많아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를 투과하는 햇빛도 줄어들게 되는데 가을철 습도가 봄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건조한 봄에 햇빛이 더 강하게 투과가 됩니다. 따라서 외출이 많은 계절인 봄과 가을 중에 봄철의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네, 이런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선크림이라고 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펴바르는 게 끝이거든요. 이렇게만 발라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네. 자외선 차단제는 자주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적어도 2시간마다 한 번씩 2시간이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 매우 자주 발라야 되네요. 네, 처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직후 20분 뒤에 덧발라주시면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각질층에 균등하게 스며드는 데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외출하시기 최소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될 경우에는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작 필요할 때 효과가 발휘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수영장이나 골프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더 자주 덧발라주셔야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2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한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얼마만큼을 발라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500원 동전만큼 바르면 된다 해가지고 한번 발랐다가 얼굴 하얗게 떠서 이상하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가 권장량일까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바를 때 원칙적으로는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로 발라야 하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실제 그 권장량의 절반도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여성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0.8g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성인 집게 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네. 있네요. 또한 얼굴뿐만 아니라 자외선이 노출되는 부위는 다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전 뉴스에서 유럽 피부과 학회에 보고된 92세 할머니가 40년 동안 선크림을 바르신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네. 나이에 비해서 깨끗하고 밝은 피부색을 보였지만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목 부분은 검버섯 등의 색소 침착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네, 바른 부위와 안 바른 부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8년간 배달 트럭을 운전한 69세 남성의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유리창 쪽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가 노화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외선 A가 유리창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나 실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또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기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모두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자외선 차단제 맨 앞에 표시된 자외선 A 차단 지수인 PA와 자외선 B 차단 지수
지수인 SPF 지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그냥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높다면 차단 효과가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SPF 30 이상, PA2+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야외 활동을 장시간 할 경우에는 SPF 50 이상, PA3+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개봉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새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중에요. 저는 처음 듣는데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유기자차 경우에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로 네. 화학적으로 합성된 유기 화합물로 만든 선크림을 말을 합니다. 또한 무기자차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로 강물에서 추출한 무기 물질로 만든 선크림인데요. 네네. 유기자차는 화학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해 피부를 보호하는 반면에 무기자차는 무기화합물 성분이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반사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유기자차는 발림성은 좋지만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눈이 시릴 수 있는 피부 자극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기자차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 다이옥사이드의 물질로 대표 성분이고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안전성과 차단력은 좋지만 발림성이 좋지 않고 배탁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사용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하는 것 외에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방법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제가 자외선을 100%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류나 모자, 양산, 선글라스 등의 물리적 차단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특히 의류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옷 입는다고 다 차단되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가 가장 차단 효과가 좋고요. 면이나 레이온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옷 색깔에서는 흰색 셔츠가 SPF 5에서 9 정도로 차단 효과가 낮지만 짙은색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물에 젖을 경우에는 그 차단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요. 모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 모자보다는 챙이 있는 모자를 쓸 경우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의류별로 또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르다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봄철에 햇볕 말고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런 게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 이것들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봄철 꽃가루와 함께 미세먼지나 황사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을 하거나 피부가 두꺼워지게 되고 2차 감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염을 악화시키거나 피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2018년도 피부과 국제학술지에서는 미세먼지가 피부 모낭을 뚫고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생성하면서 점진적인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느샌가 봄이 돌아오면 미세먼지부터 걱정하는 그런 계절이 돼가지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외출 후에 이렇게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황사 이런 이물질들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요? 이제 모공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클렌징 제품으로 잘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2차로 자극이 적은 세안제를 사용하는 이중 세안법을 하셔야 합니다. 네네. 네, 봄철은 건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과하게 닦아내거나 과도하게 문지르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의 pH를 맞춰서 약산성 클렌징을 해주시면 피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봄철에 또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건조해지다 보니까 각질들이 늘어나게 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각질 제거제를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럴 때. 각질 제거제가 꼭 필요한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질은 우리 피부를 외부의 물질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약 28일 주기로 끊임없이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피부 위로 오래된 세포들을 밀어내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일단 각질 제거는 단순히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각질의 일부를 벗겨내고 피부 재생 과정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봄철에는 제때 탈락하지 않고 묵은 각질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피지의 분비가 활발해지면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질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질의 제거는 보통 1, 2주에 1회 정도를 권장을 하고요. 무리한 각질 제거는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층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으면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각질을 제거할 때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물에 적신 타올을 따뜻하게 해줘서 피부 위에 올려주게 되면 수증기가 모공을 열어주면서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각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각질 제거 후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 관리를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미세먼지나 뭐 높아진 자외선 지수에 대해서 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뭔가 건조했던 제 피부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보습제의 사용과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그리고 꼼꼼한 클렌징과 각질 제거를 통해서 봄철에 민감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아름 원장과 함께 봄철 피부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되며 우리 몸도 날씨나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밤보다 낮에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감소되며 두통과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춘곤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춘곤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무기질 등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쳐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것도 춘곤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